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해낸 일.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오직 한국만이 지니고 있는 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한국만큼 하면 무조건 선진국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그 저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 교수는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의 말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의 배경에는 다름 아닌 한국의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빈곤을 주제로 연구를 하던 학자였습니다. 수많은 빈곤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거듭한 그는 세계의 여러 사례들 중에서 한국을 주목했죠. 다른 가난한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했고 빈곤한 상황에서 벗어나 부가 흘러넘치는 국가가 되었죠. 뒤플로 교수에게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미스터리한 국가였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들도 한국과 비슷한 성공을 보이지 못했고 오직 한국만이 가난해서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연구를 거듭한 끝에 뒤플로 교수는 한국의 성공에는 IT 기술의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성공에는 높은 교육열과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한국인의 땀이 뒤에 숨어 있죠. IT 트렌드에 맞춰 국가가 지속적인 기간 산업 투자를 거듭했고 민간 기업들 역시 IT 투자에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것 역시 유효했습니다. 뒤플로 교수 외에도 많은 이들이 한국의 성공을 눈여겨봤습니다. 특히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의 성공에 대해 일찍부터 예언한 것은 물론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도 예견했는데요. 2000년대 초 OECD에 갓 진입한 대한민국을 분석한 그는 사무총장으로서 대한민국이 가진 포텐셜을 주목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2030 세대는 세계 그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지적으로 뒤지지 않는 것은 물론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를 보였죠. 국제학업 성취도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보인 놀라운 결과도 주목할 만한 신호였습니다. 피사에서 한국 학생들은 과학 1위, 수학 2위는 물론 읽기 6위를 차지해 다른 선진국 학생을 초월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보통 서구 학생들이 상위권을 독차지하던 시기에 동양의 한 나라에서 갑자기 상위권을 싹쓸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존스턴 사무총장은 앞으로 한국이 미래를 견인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2000년 초에 비해 훨씬 더 발전한 국가가 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2023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성장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수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그동안 변방이라 취급했던 동양 국가의 문화가 주류 문화에 편입되는 것은 물론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배우자는 움직임이 일 정도로 한국 문화는 이제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축에는 바로 한국 교육이 있었습니다. 수준 높은 공부와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깔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펼쳐지면서 훌륭한 인재들이 무수히 배출되어 지금의 변화를 이끈 것이죠.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에 성공 뒤에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국의 한국식 교육을 도입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한국 교육에 관해 여러 책을 읽은 것은 물론 현장 전문가의 말을 유심히 들은 오바마는 압도적인 퀄리티의 한국 교육에 감탄합니다. 그 이후 오바마는 미국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미국 학교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는 100% 고속 인터넷을 사용해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처럼 100% 고속 인터넷망을 미국에서도 깔아 아이들이 학습에 뒤처지지 않고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미국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는 고속 인터넷 시설망을 깔기 위해 300억 달러 투자까지 약속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교육부 장관인 덩컨 역시 한국 교육을 칭송하며 미국 교육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식 모델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학부모와 교사들을 모은 교육 행사에서 왜 우리는 한국처럼 잘 알 수 없느냐라는 주제로 한국 교육을 극찬하는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국은 쉴 틈 없이 행동하고 있지만 미국은 말로만 떠들고 있는 게 전부라고 비판하며 교육 혁신을 위해 한국을 본받아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생님 수준에서도 미국은 한국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한국 교사들은 상위 5%에 드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일자리라고 지적, 반면 미국 교사들은 하위 성적에 드는 학생들이 교사 일자리에 지원하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모두 한국을 칭송할 정도로 미국은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를 미국에 도입하고자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조차 이를 따라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육을 따라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한국인들의 부단한 교육열을 미국에서 실천하는 게 어려웠던 것도 큰 이유였죠. 한국 모델을 그대로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까지 투입해야만 비로소 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들이 따라하기도 힘든 엄청난 교육열을 보이며 공부에 많은 것을 투자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전국토가 쓸려나가 아무것도 없었던 대한민국. 전쟁의 폐허로 산업은커녕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도전이었기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해 아프리카 국가들마저 안쓰럽게 바라볼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개발이라는 과제가 한국에 주어졌고 한국은 미국의 원조와 인적 자원 수출을 통해 기초 자산을 확보한 뒤 나라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하게 됩니다.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죠. 공장 하나 제대로 세워진 게 없고 기술도 변변찮은 국가가 철강,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물론 IT 산업에도 투자하겠다고 나서며 국가 경제 육성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의 계획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미국 관계자는 한국의 계획에 대해 쇼핑 리스트라는 표현을 쓰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죠. 전문가도 없었고 기술자도 없었기에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나씩 처음부터 쌓아가야 했던 이 계획은 전 국민의 노력으로 하나씩 결과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관 합동 주도의 수출 산업 육성은 그 성과를 보였고 때마침 국제 경기가 좋아지던 가운데 한국은 그 흐름을 타 수출에서 흑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퀄리티에 있어서는 아직 다른 국가 물품들과 경쟁이 되지 않았지만 저가 판매 전략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기술 개발에 수익을 전부 투자하면서 비약적인 경제 선순환 사이클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가난한 빈국에서 순식간에 부유한 국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국이 전쟁 직후의 가난한 국가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이름을 내밀 수 있는 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을 한국만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역시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 당 주도의 사업을 벌였고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역시 비슷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월등한 성과를 거둔 것이죠. 그 이면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산업을 육성하려면 그 산업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들은 교육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었죠.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재 육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인구가 폭발하면서 젊은 노동자들이 많이 공급되었고 타이밍 좋게 양질의 노동자들은 여러 핵심 산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집과 땅을 팔아서도 자식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점점 대한민국 교육은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시기와 운,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여러 산업에 투입되어 나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다른 국가와 달랐던 점이기도 하죠. 남미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교육에 투자를 하긴 했지만 한국만큼 열성적으로 국민들 교육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재 정권들이 많았던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우미나 정책을 의도적으로 펼쳤고 시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시민들이 늘어나면 결국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에 한국과 달리 다른 국가들은 교육 자체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교육에 많은 자원을 투자한 한국은 세계 10대 선진국의 문턱을 밟을 정도로 크게 성장한 반면 그러지 못한 국가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 속도에 주목해 2050년에 이르면 1인당 GDP가 8만 1천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죠. BBC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하며 한국의 성취는 결국 교육의 성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지금 한국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바라본 것인데요. 그에 대한 근거로 인터넷 뉴스 청취와 신문 발행에 주목했습니다. 서양의 여러 언론사들이 종이 신문에 집착해 인터넷 뉴스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한국은 발빠르게 인터넷 뉴스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이를 활용한 광고 시장을 일찍 찾았다는 것을 주목했죠. 기술에 대해 포용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기에 기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폭발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BBC는 분석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 일간지 뉴욕타임즈의 신문 발행 부수는 3억 3천만 인구에 비해 평일판 110만 부,
주말판 190만 부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조선 129만, 중앙 80만, 동아 70만에 이를 정도로 5,200만 인구에 비해 엄청난 발행 부수를 자랑합니다. 이는 정보에 대해 한국이 훨씬 더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국이 전반적으로 미국에 비해 똑똑한 지식층이 더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사례인데요. BBC는 이런 사회 현상이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바라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컬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콧대 높은 유럽의 학자들도 K컬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를 연구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 연구는 주류 연구 주제라 할 만큼 대중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 감독들을 분석하는 주제가 학계에 발표되는 것은 물론 한국 드라마의 성공 방식을 독일이나 프랑스 드라마에 도입하자는 콘텐츠 제작자가 생길 정도로 한국 문화는 유럽인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인 디차이트는 2020년 기고문을 통해 대중문화 역사상 처음으로 서구 문화적 헤게모니가 깨지고 아시아 문화가 중심이 된 것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며 항복 선언을 올린 바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 한국을 알고 싶어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현상이 생겼죠. 반면 이러한 흐름에 질투를 보인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인데요. 일본은 한국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한국 문화가 미국 주류 문화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물론 한국 문화 콘텐츠가 일본 주요 사회의 큰 트렌드가 되고 한국어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기까지 하니 비로소 한국 문화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 쿨재팬이라는 정책으로 한국을 뛰어넘어 일본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자는 계획이 시도됩니다. 아베 신조 정권에서 시작된 쿨재팬 정책은 한국을 모델로 삼아 일본의 문화를 해외에 수출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죠. 일본 정부가 107억 엔, 민간 기업이 309억 엔을 투입해 쿨재팬을 지원하는 펀드가 만들어졌고 여러 사업들이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문화를 널리 알리는 문화 콘텐츠가 제작되면서 쿨재팬 사업은 흥행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아닌 정부 주도의 쿨재팬 정책이 성공을 거두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나면서 큰 적자를 보는 모습을 보였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일본 백화점 이세탄을 출점했으나 처참하게 실패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은 물론 일본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할리우드 영화 개발에 나섰으나 할리우드 영화 계획은 모두 실패로 끝나 예산 낭비로 그쳤습니다. 현상에만 주목해 성공 요인에 대해 진지한 분석 없이 돈으로 한국을 따라하려다가 생긴 문제였죠. 한국의 K컬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꾸준한 인적 자원 투자, 품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의 피, 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돈으로 모든 것을 메꾸려고 했던 것이죠. 당연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쿨재팬 정책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의 정책 없이도 자발적인 한국 문화 매니아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승승장구하는 상황. 아무것도 없었던 폐허의 대한민국이 2023년 눈부신 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국가가 된 것에 박수를 보내며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